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9월의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9월의 주요 이벤트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이 세계 경제 대통령인 제롬 파월 의장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벤트는 다음 주에 있죠. 9월 11일 대망의 미국의 8월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자마자 아마 주식이든 코인이든 출렁출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간 기준 9월 12일 목요일 밤 9시 반 무렵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국은 9월 15일부터 18일 정도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그 다음날 출근하셔야겠죠. 그 출근하시는 날 새벽입니다. 대망의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미국 시간은 9월 18일인데요. 한국 시간은 9월 19일 수요일 새벽 3시 무렵에 이 FOMC는 원래 이틀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금리 인하 얼마 할 것이냐, 0.25냐, 0.5%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롬 파월 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 19일 새벽 3시에 있으니까 주무셔야겠죠. 근데 이때가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항상 주식이든 코인이든 9월은 재미없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거든요. 최악의 달을 보낼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매 9월마다 미국에서는요,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납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걸 미리 월급에서 떼어놓지 않으면, 이거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죠. 예금을 깨야 되거나 주식을 팔거나 코인 팔거나 심지어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좀 9월이 재미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매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요. 유대교의 신년 1월 1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시겠지만 회사든 가정이든 1월 1일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짤 거고요. 신년 행사도 할 거고 유대인들은 성지 순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주식이나 코인을 막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쓸 거 다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달이기 때문에 9월이 조금 재미가 없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9월 20일 무렵 FOMC 그 무렵입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어서 좀 더 변동성이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이자 9월 10일에 이제 있을 TV 토론 쇼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맞붙기로 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5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긴 하는데요. 그렇기에는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9월 6일부터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편 배송이 되고요. 사전 이제 투표 용지를 발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9월 달 내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11월 5일에 대선이 있긴 하지만 9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요. 미국의 50개 주 있잖아요. 여기가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소 투표 이런 거 이제 우편 투표가 보통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 투표소를 개소를 하는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 켄터키 펜실베니아, 9월 18일 와오밍주 여기 아마 신시아 루미스 있는 그 상원의원으로 있는 그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9월 20일 미네소타, 버지니아, 뉴욕 등등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여기가 9월 내내 10월까지 넘어가면서 차례대로 사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워싱턴을 끝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요. 2020년도에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사전 투표가 무려 1억 명이 넘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야, 그래서 인구수가 얼마길래 1억 명이 투표를 하느냐 이런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을 100%로 본다면요. 20년도에 우편으로만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의 투표율이 무려 43%입니다. 그러니까 1억 명까지 됐다는 거죠. 이거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9월, 10월 내내 누가 이기고 있네 매일매일 막 집계를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투표는요, 보통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다고 나오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 역시 민주당이 45%가 사전투표를 했고요. 공화당은 31%만 사전투표를 했었다. 이것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 세계의 관심사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미국 대선을 관심 있어야 되느냐? 엄청나게 관심이 높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산업이나 뭐 금리라든지 모든 산업이 왔다 갔다 뭐 수혜주라든지 관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득표를 많이 얻고 있느냐? 근데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텍사스든 뭐 뉴욕이든 캘리포니아든 다 정해져 있고요. 딱 경합주 6개에서 7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결국 이 대선 전체를 이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합주만 이제 분석을 하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지금 CNN이다, 뭐 폭스뉴스다, 뭐 모든 매체가 지금 요거 분석하기 바쁘거든요. 특히 저는 노스캐롤라이나도 들어가서 한 7개 정도가 경합주로 봤는데 아무튼 6개를 계속 이제 발표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득표율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가 이제 그 경합주 6개인데요.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약간의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죠. 그리고 애리조나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조지아랑 네바다랑 펜실베니아는 뭐 48대 47, 48대 47, 47대 47 완전 박빙입니다. 그리고 더 좀 세부적으로 가면요. 조지아랑 펜실베니아를 둘 다 가져가는 사람이 그냥 이 미국 대선 전체를 다 이긴다고 모두들 분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랑 펜실베니아, 뭐 조폐공사라도 이렇게 외워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저 두 개가 핵심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세부적으로 계속 분석을 한다고 했었죠. 자, 여성들의 경합주의 득표율을 한번 비교를 또 해보니까요. 압도적으로 뭐 해리스를 이길 수는 없겠죠. 트럼프가 뭐 적게는 여기 3%에서 많으면 한 15% 지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반대로 경합주에서 남성분들의 투표율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그 해리스의 득표율보다 더 높은 차이로 이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세부적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흑인들의 득표율 역시 그 경합주만 보시면 됩니다. 미시간이든 조지아든 특히 조지아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펜실베니아 요런데 뭐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더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인도계와 흑인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이제 매체들은요, 사실 해리스를 조금 응원을 합니다. 뭐 트럼프는 이제 좀 돌발 변수도 많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펜실베니아 더 높일 수 있다. 한 92%까지 바이든은 뭐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라티노도 분석을 합니다. 이 중남미 분들인데요. 네바다는 해리스가 가져가고요. 애리조나에서는 의외로 트럼프가 가져가네요. 뭐, 그 남미 분들 이민자 막 막아버리고 했었는데도 애리조나에서는 그래도 라티노를 좀 표를 가져가는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얼마까지 세부적으로 나가냐면요. 사실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화이트 넌 컬리지, 그러니까 백인인데 대학교를 가지 않은 분들을 이제 예전 용어로 샤이 트럼프라고 했었죠.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이유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할 때 놓쳐가지고 죄다 틀렸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샤이, 부끄러웠느냐? 왜냐면 여기 넌 컬리지, 학교를 대학을 가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저학력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나 트럼프 지지하고 있어. 16년도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았고 또는 인종차별. 뭐 아시겠지만 백인 우월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학력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어서 어디 가도 말을 못하는데 투표는 다 트럼프에 몰표를 해서 이분이 예상외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넌 컬리지 경합주의 그게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또 6개 주가 다 나왔는데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쪽으로는 엄청난 표를 얻고 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트럼프가 이렇게 예전에 당선을 됐던 게요. 결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디트로이트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뭐 자동차 회사들이 죄다 뭐 중국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공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블루칼라들, 백인인데 대학을 나오지 않은 블루칼라들이요, 대량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죠.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약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2000년대 이후로 해서.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하고 사망도 많이 되고 결혼도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트럼프가 짜잔 나타나서 당신들 잘못한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 중국이 잘못한 거야. 막 관세 빵빵 때리고 이민자들 때문에 당신들 일자리를 잃었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줬다고 할까요? 참 트럼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의 표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미국 언론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근데 여론조사인 경우고요.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샤이 트럼프도 못 잡아냈고요. 2020년도에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예상한 언론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돈을 베팅하는 폴리마켓에서의 득표율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의외로 트럼프가 53대 해리스 46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진 지가 꽤 됐어요. 일주일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특이하죠. 원래 해리스가 혜성처럼 등장을 했을 뭐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10%, 15% 이제 트럼프에 앞서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럼 해리스 입장에서는요, 거의 뭐 따놓은 것 같은데 또 쫓기고 있고, 그러고 9월 10일에 이제 TV 토론이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은 이 토론을 잘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트럼프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이기기 제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말로는요. 그러면 트럼프를 토론에서 마저 내주게 된다면 해리스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아까 그 경합주, 부동층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바뀌려는, 진짜로 바뀌는 건지 가짜로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좀 해리스도 변화가 돼야 된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면에서 나온 게 바로 이런 정책인데요. 해리스 지원 정치후원회가 암호화폐 후원을 허용했다. 해리스가 직접 받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는 아직도 선을 긋고 있어요. 선거 캠페인은 후원금을 직접 받지 않지만 지원하는 정치후원회가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후원을 받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왜 이제 굳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요, 해리스가, 사실 머니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선거가. 선거 자금에서 해리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도 뭐 중간에 들어와서 시간도 짧았겠지만 8월에서 11월에 모인 돈만 해리스는 2억 8천만 달러인데요. 올해부터 있었던 트럼프는 1억 3,3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에서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2배가 훨씬 넘는 해리스 선거 자금을 갖고 있는데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코인으로 돈을 받겠다. 이거는요, 그냥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트럼프는 좌클릭 하고요. 해리스는 우클릭 하겠죠. 그래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완화하겠다. 전기차 지지. 바이든이 원래 전기차 엄청 지지를 했는데 이거 막 완전하게 내가 지지를 하진 않는다. 뭐 약간은 거리를 두는 지금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죠. 그리고 뭐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누가 되더라도 유동성 살포는 굉장히 많이 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 민주당이 돈은 더 많이 살포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그 여파로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당 집권을 했을 때가 공화당보다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본이득세를 28%를 최고로 두겠다. 사실 이것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거의 반토막으로 좀 낮춘 경향이 있고요. 또 투자소득세라고 5%는 별도입니다. 아무튼 세금을 줄여 나가겠다.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때린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부자들에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리스가 여론조사라든지 통해서 조금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고, 그리고 크립토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수 있겠지만, 토론이 생긴다든지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궁지에 몰리면요, 결국은 돌발적으로, 자극적으로 크립토 친화 공약을, 해리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세울, 경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되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뭔가 정책이나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면요. 9월 11일 이제 당장 TV 토론에 9월 11일 미국의 CPI에 9월 18일에 FOMC 회의라든지 변동성이 높은 9월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한 몇 달간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여러 굵직한 이슈들을 계기로 이제는 위쪽으로의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